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연휴 마지막 날이 밝았죠? 저도 어제는 이제 좀 리프레시도 하고 밀린 일도 좀 수행하면서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연휴 마지막 날인데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6번째 컨퍼런스가 한 일주일 남짓 남은 것 같아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있는데 100분만 딱 한정지어서 모시려고 하고 있거든요. 한 8자리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혹시라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출간됐던 리플 빅뱅 같은 경우도 오타가 좀 있더라고요.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연락을 개인적으로 해주시면서 12페이지, 13페이지에 나오는 이더리움이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머지 업데이트가 되었었죠. 근데 지금 이 영어는 맞게 됐는데 한국어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이 반대로 써져 있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오타 수정 조치 완료해가지고 새롭게 찍어내는 책에서는 제대로 수정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한 번 더 잘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읽는 부분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라는 말씀 방송을 통해서 좀 전달드리고요. 많은 사랑해 주셔서 벌써 교보문고 기준으로 11위까지 올라왔는데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달드리면서 천천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 외가댁 목포를 다녀오면서 이모부라든지 외삼촌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또 친인척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가족들에게도 이 리플 빅뱅 책을 주면서 제가 한번 열심히 써보게 됐다. 특히 이제 할머니께서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할머니께서는 글 읽는 게 조금은 이제 어려우신 나이다 보니까 글이 잘 안 들어오시겠지만 그래도 한 권 달라고 하셔가지고 드리고 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중에서도 이제 외삼촌이 한 분 계세요. 우리 막내 외삼촌이 한 분 계신데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이시고 지금 공공기관에서 본부장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암호화폐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호화폐? 근데 삼촌은 비트코인 이런 거 주식 같은 거는 눈에 보이잖아. 회사가 직접 있고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 되는데 비트코인이라든지 너가 쓴 리플, XRP 저거 삼촌도 들어보긴 했는데 이게 뭔가 보이지 않으니까 글쎄 이거를 투자하기가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 과거에 테라 루나 사태도 있지 않았니? FTX인가 그 미국 거래소도 막 파산하면서 삼촌은 그거 무서워서 투자 못 하겠던데 요런 식의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많은 대중분들께서 아직까지도 암호화폐 크립토 쪽 비트코인만 생각하더라도 포지티브보다는 네거티브 쪽으로 조금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당연히 인정하는 부분이죠.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현재 기회의 순간, 기회의 장이 펼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삼촌한테 말씀을 드렸죠. 삼촌, 리플이라는 이 코인도 리플랩스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회사다. 그리고 매 분기마다 분기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XRP 판매량에 따라서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를 모두 다 확인할 수가 있고 직접적으로 지금 이 회사가 XRP 레저라는 생태계라든지 그 안에서 활동하는 이 XRP 코인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가 확장되는 것을 실제로 공부할 수가 있고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리플이라는 회사가 2012년서부터 이제 출범이 됐는데 그 뒤에 어떤 초기 투자자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국경 간 결제망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저도 투자를 하는 것이지 단순히 투기적인 목적으로 이 리플이라든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단기성으로 단타적으로 투자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어떤 말을 좀 덧붙였냐면 삼촌 그러면 삼촌 지금 박사학위까지 받았고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미국의 3대 신용평가사 아시죠? 피치, 무디스, S&P라고 불리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디스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앞으로 융합이 되면서 금융시장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는 또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죠. 리플사가 2018년서부터 출시했던 On Demand Liquidity라고 하는, 지금 현재는 리플 페이먼트로 리브랜딩이 됐죠. 과거부터 이 머신머니 기능까지 추가가 되면서 인공지능의 그 기능까지 입혀지면서 지금 현재 무디스가 예언했던 금융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에 대한 초석을 다지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삼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노르웨이의 중앙은행, 스위스의 중앙은행이 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원래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I 회사지만 지금 현재는 이 비트코인 개발 회사로도 알려진 그런 회사이죠.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매입한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왜 노르웨이와 스위스의 중앙은행 센트럴뱅크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여줄까요? 삼촌, 우리나라가 아니고 노르웨이랑 스위스에서 좀 와닿지 않으신가요? 그럼 삼촌이 잘 알고 계실 만한, 왜 국민연금이 작년부터, 과거부터 코인 투자 안 한다고 했으면서 미국의 코인베이스 주식 260원어치 산 거는 알고 계시나요?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올해는 뭘 샀죠? 여기도 역시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460억 원 정도를 매입하면서 비트코인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그뿐만이 아니죠. 삼촌이 알고 계시는 글로벌 회계 법인, 딜로이트도 있을 거고요. KPMG, 언스트앤영, PwC까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이 삼정 KPMG 경제연구원이 왜 암호화폐, 이 가상자산이 금융 생태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국제기구인 BIS, IMF, 그리고 이 월드뱅크 같은 이런 조직에서 이제 슬슬 CBDC와 더불어 더 빠른 지불 시스템을 모색하면서 상호 운용성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투자 부문의 부사장까지 역임했던 이 린다 존스 같은 경우 왜 리플 XRP를 지금 구매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초창기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주식과 유사하다라고 했는지, 이런 정황들을 좀 미루어 본다면 이 암호화폐라는 게 우리 삶에 밀접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혁명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대형 금권이죠. 스탠다드 차타드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더 큰 확실성을 위해 더 풍부한 데이터라고 하면서 하나의 국제 메시지 표준이 나오고 있네요. ISO 2002. 이제 그들이 점점 새로운 블록체인이 탑재된 이 금융 서비스 메시지를 넣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면서 거버넌스를 통합하기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이 1700년대부터 시작된 50년이 넘었죠. 백이의 뿌리를 두고 있는 스위프트망 또한 지금 현재 이 금융기관의 지불을 위해 새로운 국제 메시징 표준을 탑재하기 위한 타임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이 ISO 2002 메시징 표준에는 하나의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거기 안에는 리플 네트워크가 등록 관리 그룹이라고 하는 Registration Management Group, RMG 그룹에 소속이 되면서 그 안에는 미국의 중앙 예탁기관 DTCC, 유럽을 필두로 한 중앙 예탁기관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뿐만 아니라, 그리고 뱅크 오브 잉글랜드와 같은 그런 중앙은행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선물상품거래위원회 CFTC와 더 나아가 비자, 마스터카드, 그리고 스위프트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첫 번째 컨퍼런스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구독자님이 계셨어요. 저기 타임 레버리지님, 좋아요. 스위프트가 ISO 2002 이거 탑재한다는 거 알겠고, 거기 안에 리플렛 들어가 있는 거 알겠는데, 과연 연준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연준이 지금 달러를 가지고 돈을 무작위로 찍어대고 있는데, 그 패권을 감히 넘겨주겠냐고요. 저기요, 타임 레버리지님, 그 JP모건 같은 그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이 ISO 2002 반대하면 어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구독자님이 계셨거든요. 제 첫 번째 컨퍼런스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태원에서 진행했었는데, 저는 주식이든 코인을 투자하기 전에 이 페드라고 하는 연준의 개념부터 일단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페드가 사립은행의 집합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달러의 주인장 4가지가 있었죠.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 이런 금권 세력들이 모여서
연준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지금 스위프트 공식 홈페이지죠. ISO 200이 나왔습니다. 밑에 내려가 볼까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죠. BNI 멜론 은행이 나오면서 이 ISO 200E를 탑재할 수 있게 지불의 미래를 탐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구독자님께서 우려하셨던 JP모건 또한 이미 국경 간 결제를 위해 새로운 이 표준을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같이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아시안 뱅커 모임들 또한 이 기준을 탑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영국의 대형 금고 스탠다드 차타드, 제가 아까도 홈페이지를 통해 말씀을 드렸죠. 더 큰 확실성을 위한 풍부한 데이터, 이 표준을 넣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스탠다드 차타드는 뭐죠? 2016년서부터 리플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단행했다. 리플의 초기 투자자 또 누가 있었죠? CME 벤처스 있었고요. 엑센추어 있었고요. 구글 벤처스 있었고요. IDG 캐피털, 중국을 필두로 한 엄청 큰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모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펜트라 캐피탈뿐만 아니라 A16G라고 하는 앤드리슨 호로이치 또한 리플의 뿌리에 투자하고 있었다라는 거. 더 나아가 기득권들의 집합체이죠. 지금 현재 베리 실버트는 사임했지만 그 파워 비하인드에는 글렌 허친스가 있다라고 하면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2013년서부터 리플의 뿌리를 담당하는 그 초기 투자금을 댔다라는 걸 미루어 본다면 왜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이 새로운 국제 메시지 표준에 블록체인 한 개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을까? 왜 IMF의 공식 문서, BIS의 공식 문서, 중앙은행 위에 중앙은행이 바로 BIS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요. 국제결제은행이죠. 스위스 바젤의 본사를 위치해 있고요. 스위스가 지금 현재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를 거대 매입하고 있다니까요. 이미 BIS 문서에 리플사의 디스트리뷰트 레저 테크놀로지 분산 원장 기술을 게재시켜 놓으면서 새로운 금융망과 연결된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를 의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 슬슬 이 스위프트도 토크나이제이션, 이 RWA라고 하는 리얼 월드 애셋을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글로벌 결제 인프라 통합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외삼촌이 말씀하셨죠. 아, 이거 눈에 안 보이고 뭐 어디 쓸모가 없잖아. 이걸로 우리가 뭐 커피 한 잔을 사 먹을 수 있니? 뭘 할 수 있니? 아직까지 개인들에게 피부로 안 와닿았을 뿐이지 지금 거대 기득권 세력들이라든지 글로벌 리스트들은 이미 미국에 대한 국채를 토크나이제이션 해가지고 판매하고 있다니까요. 스위스의 한 업체는 실물 금을 이미 토크나이제이션 시켜가지고 XRP로 구매할 수 있게 이미 토대를 마련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이미 이 스위프트라고 하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송금망에서 이제 슬슬 이 이더리움 기반의 CBDC 그리고 토크나 자산을 통합하기 위해서 점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까지 승인이 된 이 시점에 과연 이 미래를 우리가 부정하고 두려워해야 될까요? 저는 그러기보다는 직접적으로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미래의 생태계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투자자들 코인 투기성보다는 실사용 사례가 점점 중시되고 있어요. 시바이누 보이시죠? 도지코인과 같은 그 비트페이에서 인정하고 있는 코인들로 지금 벌써 롤스로이스라든지 벤츠라든지 혼다 같은 그런 외제차 코인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열렸는데요. 이미 항공권이라든지 여행 숙박업에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열려 있는데요. 이미 구찌와 같은 그런 명품 업체들 또한 암호화폐를 결제할 수 있게끔 실제 그 유틸리티가 점점 증가되면서 이 실사용 사례가 중시되는 시대가 우리한테 펼쳐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과거의 그 테라 루나 사태, FTX 파산 사태, 최근에 있었던 하루 인베스트 사태, 이런 사태에 목매여가지고 투자를 꺼려 한다는 게 조금은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방금 언급드린 이런 사태들이 있잖아요. 뭐 FTX도 그렇고 마운트고프트로 아직까지도 흔들어 댈 거고, 그쵸? 이런 거 다 그 기득권 세력의 횡포였어요. 그쵸? 개인 투자자들이 당연히 피해가 막심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안전한 투자처에서 우리가 보관하자. 뭐 업비트라든지 빗썸 정도 안전해 보이고 정말 불안하시면 개인 지갑을 쓰셔서 좀 더 안전하게 보관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는 저도 정말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암호화폐 시장을 등한시하기에는 앞으로 천문학적으로 시장 파이가 커질 건데 이제 막 시작되는 시장인데 이 기회를 놓치기가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이번 사이클 그리고 다음 사이클 턴키로 잡아서 2030년까지 바라본다면
정말 큰 부를 쌓을 수 있는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의 기회가 우리한테 펼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도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2조 달러밖에 안 된다. 애플의 시가총액 하나가 3.5조 달러 정도 되는데 너무나 작은 시가총액 얼마나 많이 커질지 파생상품 시장만 하더라도 1200조 달러에 이르는데 스위프트의 하루 거래량만 보더라도 5조 달러에 이르는데 이게 정말 토커나이제이션이 된다면 얼마나 큰 상승이 불어닥칠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디지털 화폐 국제 실험에도 우리 국내 은행 5곳 또한 참여하면서 계속 BIS와 손 잡아가면서 프로젝트 아고라와 같은 이런 프로젝트를 조금씩 점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려왔죠. 다음 기사 봤을 때 9월 17일 기사입니다. 와, 이 친구들 정말 끝을 모르네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전환사채를 또 한 번 발행하면서 또 한 번 담보를 통해 빚을 냈다는 거죠. 7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역시나 비트코인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굉장히 싸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요, 미국의 정부, 중국의 정부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 블랙록이라든지 피델리티와 같은 자산 운용사들이 현물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엄청난 비트코인 현물들을 모아놨죠. 지금 벌써 블랙록이 보유하고 있는 그 IBITC 비트코인 현물 ETF로 35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이미 축적을 했습니다. 올해 5월 달이었죠. 블랙록이 비트코인 보유량이 이 그레이스케일의 GBTC 보유량을 추월하면서 그들끼리의 손바꿈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순 유출이 계속 나왔고요. 블랙록 쪽으로 자금이 그대로 들어가면서 그 세력들의 자리 바꿈이 일어났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블랙록의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이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기준 35만 7천 개의 비트코인을 이미 모았구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마이크로 스트래치를 따라잡으면서 미국 정부의 물량을 따라잡으면서 벌써 35만 개의 비트코인을 축적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순위 좀 보고 가게 되면 역시나 사토시 나카모토 굉장히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죠. 바이낸스, 블랙록 35만 개 넘게 가지고 있고요. 그레이스케일 26만 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 현재 기준을 본다면 24만 개가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비트파이넥스라든지 미국 정부, 중국 정부 나오고 있고 피델리티, 이 빅4 자산 운용사의 대열에 있죠. 이 블록원이라는 것은 이 트위터를 창립한 잭도시가 이끌고 있죠. 모바일 결제 회사로서 16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 뒤에 로빈후드 투자 플랫폼 업체죠.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14만 개 가까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 이 리스트 중에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80%를 먹고 있다라는 거. 왜 그 세력들은 비트코인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그 도널드 트럼프가 이야기한 것처럼 국가 단위에서 정말 완전히 비트코인을 온라인 금, 디지털 금으로 받아들이면서 비축 자산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때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 저는 이미 비트코인이라는 이 자산이 디지털 금으로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매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언급드렸죠. 1인당 1개 정도의 비트코인, 정수 단위의 비트코인은 꼭 가져가자. 자녀에게 물려준다라는 생각으로 반드시 1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우리가 꼭 모아가자라는 말씀 변함없습니다. 제가 아까 리플은 국경 간 결제와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스위프트망의 하루 거래 대금이 5조 달러가 넘어갑니다. 이미 노스트로와 보스트로로 잠겨있는 돈 또한 한화 기준으로 2경에서 3경원에 육박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하루에 4,200만 건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스위프트 거래량의 10%만 이 ISO 2002가 차지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면 XRP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공급은 1000억 개로 유한한데 계속 리플 XRP는 0.00001개씩 소각이 되니까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기는 올 수밖에 없어요. 이 금액 또한 참고적으로 하나의 과정에 있을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XRP가 그레이스케일의 신탁 트러스트 상품으로 재출시가 되면서 호재로 상승대가 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우리 로빈후드의 상장 루머까지 나오면서 XRP가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올랐었던 것 같아요. 그쵸? 이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미국 기반의 이 모바일 기반 주식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업체거든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기에 기업 계열을 봤을 때 역시나 뱅가드의 자금 그리고 거대 미국의 사모펀드들이 질비하게 투자를 유치해 놨더라고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로빈후드에서도 이제 슬슬 XRP를 재리스트업 시키면서 최근에 그레이스케일의 움직임처럼 조금씩 이 XRP가 기관의 채택을 받고 뭔가 파생상품 지수로서 활용이 되고 그레이스케일의 3년 만에 라지캡 펀드에 편입이 됐고요. 이제 슬슬 단일 종목 트러스트 상품도 나왔고요. 로빈후드에도 재상장 될 수가 있다. 어때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제 폭발의 시기가 머지 않았다라는 움직임, 그 시동을 점점 켜고 있다. 권총을 쏘기 전, 그 폭발의 총알이 발사되기 전 장전까지 완료되고 이제 그 방아쇠를 잡아당길 시기를 우리는 천천히 기다리고 계셔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8월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로빈후드에서 올해 안에 리플 XRP를 재상장한다면 지금 소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강세 촉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부분이 과거부터 있었죠. 이제 점점 수면 위로 떠올라지면서 리플에 대한 소송에 대한 마무리, 항소 리스크 또한 반드시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나 항소가 된다 칩시다. 그래도 FIT21 법안이 받아들여지면서 모두 다 무산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친크립토 의회가 결성된다라는 것, 우리는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너무 싸게 매집할 수 있다, 수량에 집중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브릭스가 나오면서 달러의 주인장이죠. 시티가 나오네요. 미국 달러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대요. 단편적으로 봤을 때 시티 같은 은행, 아까 제가 초반에 언급드렸죠.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이런 은행들이 지금 연준을 구성하고 있고 미국 달러를 계속 찍어내면서 그들의 기축통화의 역할을 오랜 시간 동안 해왔는데 과연 달러를 저버릴 수 있을까? 시티가 뭐라고 예측하는지 딱 요점만 볼까요? 시티뱅크의 예측 뭐라고 나오죠? 미국 달러가 상승할 수 있다고 나오나요? 아니요. 하락할 수 있다고 나오겠죠. 왜? 이미 시티와 브릭스 한 몸이거든요. 이미 뿌리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아니라요. 이 브릭스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2001년에 짐 오닐이라고 하는 골드만삭스의 그 경제 리서치 부문의 수석 부사장이 뭔가 2050년 정도가 됐을 때는 이 브릭스라는 국가들이 급부상할 거라고 하면서 생긴 게 브릭스예요. 그 미국의 금권 세력인 골드만삭스에서 어쩌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브릭스의 움직임이나 이 시티뱅크의 움직임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막 찍어대면서 돈을 또 무한정으로 풀어내고 있죠. 하지만 정말로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 CBDC의 세상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계속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해서 탈달러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쵸? 지금 시티은행도 대놓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달러가 하락할 것이라고. 그럼 어떤 코인이, 어떤 블록체인이 급부상하게 될지, 그러면서 1944년에 있었던 금 기반의 브레튼우즈 체제, 금 70%를 지금 미국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달러, 금 1온스당 35달러로 패깅시키자. 그때부터 이제 미국의 기축통화가 오왔고 1970년대 닉슨 쇼크를 통해서 근본이제를 파괴시키면서 달러의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과연 미래 디지털 생태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코인이 뭐가 될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 디지털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가 될까요? 제가 아까 1위에서 10위 정도 보면서 7할, 8할이 미국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CBDC, 이제 RLUSD도 공 나올 텐데, 그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계속 활성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XRP 레저 위에서 올라가 있죠. XRP가 계속 소각되겠죠. 그리고 스위프트망을 10%만 가져간다 하더라도 100달러가 넘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정말 그렇게 된다면 XRP의 위상은 어디까지 갈 수 있으며, 과거의 브레튼우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이 XRP의 수량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 온라인 금 또한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시 한번 XRP가 세계 준비 통화,
제2의 기축통화까지 갈 수 있는 그 포텐셜, 왜 마크 필립스 그 국방부 소속의 PR 전문가가 1만 달러까지 설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이와 병렬적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포텐셜이 있는 자산 XRP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JP모건과 같은 이런 미국의 금권 세력들이 스위스 기업 은행원 확장을 목표로 하면서 이 블록체인 혁신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거, 이미 미래의 금융에는요 이 블록체인 기술이 탑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미 그들이 그렇게 설계를 해왔습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리플과 SEC의 소송, 트레스 판사로서 벌금형 나오면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SEC가 항소할 수 있다, 리스크로 엄청 흔들어댔지만 요즘에는 또 이런 찌라시가 나오네요. SEC 입장 뒤집고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리플 뉴스를 봤을 때 SEC가 암호화폐 분류를 결정하는 시기가 점점 다가와지고 있죠. XRP 소송, 항소 종결될 수밖에 없는 시기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정식 입장은 안 나왔어요. 하지만 점점 그들이 미디어를 주물럭주물럭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자들은 헷갈리겠죠. 하지만 흔들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친구가 활용될 수밖에 없는 ISO 2002 메시징 표준의 망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이 이미 기정사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2025년 11월 22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또한 스위프트의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이 비즈니스 리더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길 수 없다면 합류하라. 이 순간은 다가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연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블랙록과 같은 그 자산 운용사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들은요, 매집하기 위해서라면 개인들의 그런 희생 따위는 눈에 보지도 않고 가격을 붕괴시켜 버립니다. 우리 지금까지 봤잖아요. 마운트 곡스, FTX 파산 사태, 테라 루나 사태, 머트리 어로우 캐피탈이라든지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파산이라든지 너무나 많은 그들의 횡포, 너무나 많은 악재들을 만들어 왔어요.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면 공부를 해가지고 그들이 돈을 만드는 그 사이클에 올라타자는 거예요. 4년에 한 번씩 반감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지표를 통해서 그들이 불장 사이클을 만들어내요. 그들이 축적해왔던 그 암호화폐의 돈을 엄청나게 끌어올리면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겨준다는 것이죠. 그 시기가 점점 다가와지고 있고 그게 또 드라마틱하게 미국의 4년 대선 시기와 맞닥뜨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XRP는 뭐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문명의 혁신이지만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 그들을 이길 수 없다면 이 사이클에 합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 기사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JP모건에서 뭐라 그러죠? 비트코인 채굴 수익성이 사상 최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요. 가격이 너무 안 오르니까요. 그쵸? 채굴자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또한 이더리움 채굴장을 운영하면서 가격이 좀 올라줘야 돼. 왜? 전기세가 너무 극심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채굴한 것을 팔아가지고 전기세, 유지보수비를 내야 되는데 암호화폐 가격이 안 오르니까 채굴업체들 어때요?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저도 2년 동안 이더리움 채굴장 하다가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 포스로 전환된 이후에 채산성도 안 나오고 해시레이트 상승해서 난이도는 올라가는데 이더리움은 채굴할 수도 없고 가격은 또 안 오르고 있고 FTX 파산 사태 일어나고 하니까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났냐? 아, 채굴자도 이제 양털 깎기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대기업 빼고는 다 몰락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 채굴 대기업들이 작은 중소기업 채굴 업체들 다 인수합병 시켜버리겠구나. 이제 라이엇 블록체인,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코어 사이언티픽과 같은 이런 자산 운용사들이 붙어있는, 버틸 수 있는 대형 채굴업체만 남지 잔잔바리들은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로 그들이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이클에 합류하자라는 거가 조금 더 한 번 더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마일스 도이처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제 4분기가 또 다가와지고 있죠. 10월부터 해서 10, 11, 12월이 이제 4분기잖아요. 그렇죠? 시장을 낙관하고 있어요. 이유를 몇 가지 볼까요? 첫 번째, 4분기는 붐 시즌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16년도 반감기가 있었죠. 20년도 반감기가 있었어요. 24년도 4년 주기로 반감기가 있었죠. 엄청나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4분기
붐 시즌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시 경제적 요인, 매크로 지수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곧 미국의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국채 바이백에 대한 일정 또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글로벌 유동성 잔세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 말하고 있고요. 약한 손 시장이 퇴출되고 있다. 즉 뭐죠? 많은 소매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됐음을 지적하고 있다. 구글 트렌드를 봤을 때 지금 현재 굉장히 대중들의 관심도가 낮아져 있죠. 왜? 그들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미디어로서 엄청 흔들어대고 독일 정부 퍼드, 마운트 곡스 퍼드, FTX 퍼드, 최근에 있었던 엔켈 트레이드,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서 경기 침체 올 거야. 너희들 투자하지 마. 계속 흔들어대니까 지금 소매 투자자들 다 시장에서 퇴출했죠. 나갔죠. 무서우니까요. 소매 참여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매 투자자들은 감소했지만 대형 기관들은 계속 모으면서 이제 4분기부터 어떻게 될까요? 끌어올리는 시기가 온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길 수 없다면 그 사이클에 합류하자라는 거. 그들이 돈을 만드는 그 사이클에 어깨 위에 올라타가지고 우리의 성공 투자를 가져가자라는 것이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블랙록과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가격 조작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초반에 언급드렸던 지금 현재 블랙록의 현물 ETF로서 블랙록이 지금 비트코인 몇 개 가지고 있다고요? 35만 7천 개 가지고 있다고요. GBTC의 물량, 그레이스케일의 물량을 계속 순유출이 일어났었어요. 올해 1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됐는데 가격이 안 올랐어. 그러면서 그레이스케일의 순유출이 계속 발생하면서 소매 투자자들이 못 들어오게 비트코인 현물 ETF 이거 기관 관심 없어. 하지만 그들끼리 대중들을 눈속임하면서 블랙록 쪽으로 자금을 이체시켰죠. 사실 이 모멘텀 자체가 가격을 조작한다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블랙록이라든지 피델리티와 같은 자산 운용사들이 커스타디안을 어디다 하고 있는지 아세요? 코인베이스에다가 지금 수탁을 맡기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 베이비부머 세대들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를 판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끼리 또한 순유출과 순유입을 만들어대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부탄이라는 나라가 비트코인을 13,000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네요. 법정 앞에 채택한 엘살바도르 국가 있었죠. 매일매일 하루에 비트코인 1개씩 DCA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한 8,000개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부탄이라는 나라가 역시나 엄청나게 국가 단위로 비트코인을 매집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이 부탄이라는 나라는 아예 국가 단위로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암호화폐 그리고 비트코인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국가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탄이라는 나라 CBDC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플의 CBDC 플랫폼을 선택했다는 것 또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반드시 이 XRP가 엄청난 상승 6, 7년 동안 에너지를 응축했던 그 폭발에 대한 잠금 장치를 풀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긴 세월 동안 소송으로 누르고 그들끼리 에스크로 물량을 활용하면서 매집을 이어왔었죠. 반드시 인내한 자에게는 급격한 상승률을 만끽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그림이 있어요. 지금 여기 댐이 있죠. 물이 가득 차 있고요. 이 벽이 점점 허물어지려고 합니다. 금이 가고 있어요. 그쵸? 저는 이게 XRP의 투자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XRP의 폭발은요. 만약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될까? 진짜 이거 될까 말까? 만약, if가 아니라 가능성이 아니라 100% 확정된 미래예요. 만약이 아니라 언제인가의 문제라는 거. 이 장벽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고 이 XRP에 대한 이 물 흐름이 폭발적으로 이쪽으로 스며들 수밖에 없겠죠. 100% 그 시기가 오는데요. 언제이냐가 중요합니다. 리플 빅뱅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시기는 100% 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송금 파이프라인인 스위프트에서 명시하고 있고 그 미국에서 고안한 페드나우 서비스 역시 서비스 제공업체만 보더라도 ISO 2001을 채택한다는 것만 보더라도 수면 밑에 어떤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 중앙은행이 점점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무역 결제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 안에 또한 리플 XRP ODL 플랫폼이 숨어 들어가져 있고요. 이미 BIS를 필두로 한 국제 기구들에서 리플과 스텔라 루멘이 CBDC의 세상에서 활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미 점 찍어 놨기 때문에 저는
100%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이 아니라 언제인지에 달려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꾸준히 공부하시면서 XRP에 대한 가치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항상 2025년을 말씀드렸죠. 왜 이 시기를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공부를 통해 본인의 인사이트를 늘려가시고요. 투자에 대한 내공을 쌓으시면서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부의 바구니를 확장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꼭 겸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할게요.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쉬시는 날이니까 느긋하게 좀 천천히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용을 좀 방대하게 준비했습니다. 금일도 시청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